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위탁매매업을 좀 해볼게요. 위탁매매업. 이제 뭐 3급 총칙도 이제 얼마 남진 않았어요. 위탁매매업 조문을 한번 보시면, 이제 앞쪽에 봤던 대리상하고 중개상, 그죠? 대리상, 중개상하고 위탁매매업. 이제 개념만 좀 구분하면 되죠. 위탁매매업 구분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일단 한번 해보면, 의의를 보시면요. 자기 명의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기 명의. 타인 계산. 여기서 명쾌하게 구분되는 거죠. 자기 명의는 자기 책임이라고 했죠. 책임. 책임. 타인 계산은 남의 돈. 그죠? 예, 남의 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의 돈. 알겠죠? 남의 돈. 만약에 자기 계산 그러면 어때요? 자기 돈으로. 남의 돈으로 자기 책임하에 물건을 팔아주는 거죠. 매매해 주는 거죠. 사고 팔아주는 거. 매매는 사고 팔아주는 거죠. 어, 그것을 영업을 하는 자를 위탁매매입니다. 한다. 그죠? 위탁매매를 한다. 그래서 그리고 뭐 위탁매매 이제 구조는 뭐 항상 알겠지만 갑을 병이 있다 그죠? 여기 뭐 제3자 여기 이제 위탁매매인이죠. 그 다음에 위탁자 그쵸? 이랬을 때 위탁자는 어 위탁매매인에 그죠? 물건을 팔아달라고 이제 위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탁매매는 상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 아시죠? 근데 위탁매매인은 반드시 상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탁매매인하고 제3자 관계는 아무 관계 없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탁 매매는 자기 명의로 타인 계산으로, 그죠? 자기 명의 타인 계산으로 거래를 한다, 그죠? 그래서 하는 것이고. 이 거래를 했을 때 넘어오는 물건에 대한 귀속 관계라든지, 그죠? 여기서 위탁 매매 핵심이 뭐예요? 사고 팔았던 물건, 혹은 팔아달라고 넘겨준 물건 있죠? 이게 물건이 누구 거냐, 이거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뒤에 또 볼 겁니다만은 위탁매매인과 위탁자, 그 다음에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그죠? 채권자 간에는 채권자가 있다 합시다. 채권자 간에는 누구의 소유로 본다? 갑의 소유로 본다, 그죠? 그런 관계.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위탁매매에서 또 고려해 볼 거는 다 배울 겁니다만은 물건을 사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제3자가 이행을 안 했다. 그랬을 때 위탁자는 어때요? 위탁매매인에게 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죠?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죠. 이런 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위탁매매업의 그죠? 위탁매매 제도를 유지시키는 하나의 제도인 건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개념은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대리상하고 중개상은 뭐 이미 다 구분됐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뭐, 3번 같은 거는 여러분 잘 알죠? 한 번 더 확인해 본다면, 판례 지문 3번. 어떤 계약이 일반 매매 계약인지, 위탁 매매 계약인지, 이건 어떻게 따진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따진다 그랬죠?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위탁 매매이라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요 위탁 매매인에 관한, 그죠? 매매에 관한 이 규정의 형식에 맞느냐? 실제로 따져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명칭이 중요하지 않다. 그죠? 그렇게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위탁매매의 지위는 어때요? 위탁매매의 지위는 자기 명의로 타인 계산을 하지만 자기 이름을 하다 보니까, 그죠? 그 위탁자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때요? 직접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위탁자가 당사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항 때문에, 배기조 때문에, 그죠? 배기조 때문에 위탁매매인하고 제3자 간의 관계, 그죠? 그게 나타나는 거죠. 직접 권리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죠. 제3자에게. 여기서는 위탁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뭐그 정도 여러분이 느끼시면 됩니다. 자, 또 넘어가셔서 이제 위탁물의 기속관계 우리 했던 건데 조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않았지만 차분히 그죠? 이렇게 다시 확인해 가는 겁니다. 자, 위탁물의 기속관계는 뭐 꼭 알아둬야 되는데 아까 그림을 한번 봤습니다만은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아니면 팔아달라는 하는 물건 있죠?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 매매에서 취득한 물건 있죠. 위탁자로 받은 물건, 취득한 물건. 이런 것들은 어때요? 위탁자와 위탁 매매인. 위탁 매매인 채권자 간의 문제가 있죠. 그렇죠. 위탁 매매인이 갖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채권자겠죠. 그래서 이럴 때 채권자와 관련해서 어때요? 그 물건을 위탁자의 것으로 보호해줘야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위탁자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라는 것이 우리 법 조문 내용이다. 그죠? 예, 그래서 위탁자는 요 세 사람 관계에서는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유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그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제3자 이의소라든지 환치권, 특히 소유권자로서는 어때요? 환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이 근거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두시면 된다. 그죠? 됐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나왔던 게 있죠? 요겁니다. 뭐 판례 기출 1번 한번 보실까요? 매수 위탁의 경우에 위탁 매매인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매수했죠?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위탁 매매로 인한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이 누구한테 갈까요? 파산 관제인에게 물건이 넘어가겠죠? 예, 파산 관제인이 넘어가 있을 때 그 물건을 찾아올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위탁자는요? 소유권에 기해서 환치권을 행사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게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위탁 매매인의 의무는 있겠죠. 어떤 겁니까요? 당연히 통지해줘야 되겠죠. 위탁 매매인이 물건을 사거나 팔았을 땐 지체 없이 위탁자에 알려줘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용을 통지 발송해야 되고 계산서도 제출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탁 매매는 이행담보 책임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위탁 매매는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해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위탁자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 라고 이행할 책임이 물을 수 있다. 그죠? 위탁자에 대해서. 위탁자가 책임진다. 물론 이제 다른 약정 관습이 있으면 그래 하지 않지만 위탁매매 이행담보 책임 바로 그거다. 알겠죠? 이행담보 책임. 왜냐하면 위탁 매매인이 직접적으로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지 않았을 때 위탁 매매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위탁자는 제3자를 알 수 없어요. 또 법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행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없지만 사실 민법적으로 가본다면 뭐 이렇게 채권자 대위권 행사한다든지요. 뭐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 매매 왔을 때 항상 우리 참고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체킹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조문 문제로 등장할 겁니다. 지정가액 준수 의무죠. 그래서 팔아달라는 금액보다가 싸게 팔았느냐, 비싸게 팔았느냐, 사달라는 금액보다가 비싸게 사왔느냐, 싸게 사왔느냐.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항을 보시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가 염가로 매도했어요. 지정한 가액 싸게 팔았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매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수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겁니까? 위탁 매매인에게 유리한, 자칫 위탁자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위탁자가 지금 불리한 거죠. 지정한 금액보다가 싸게 팔고, 지정한 금액보다가 비싸게 사왔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위탁자의 손해나는 부분을 위탁자에 귀속시키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죠? 그 차액만큼 위탁 매매인이 부담한다면, 그때는 위탁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탁 매매는 뭔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장 막 헷갈려요. 위탁 매매인이 뭔가를 했는데 위탁자에 손해를 줬다. 그죠? 손해 줬다. 근데 그 손해 난 금액만큼 위탁 매매인이 보충한다면 누구에게 효과가 있다? 위탁자의 효과가 있는 거다. 근데 1항은 그런 것이고 2항은 뭐예요? 이익이 난 거야. 다시 말해 팔아달라는 금액보다도 비싸게 팔아주고 사오라는 금액보다 더 싸게 사온 거죠. 그럼 어때요? 위탁자에게 지금 이익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익될 때 그 차액 남는 이 있죠. 이 차액은 누가 가져갈 거냐 이 문제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요. 약정을 따집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것으로 보는 게 맞죠.
약정이 있으면 위탁적으로 위탁 매매로 가져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봐준다. 알겠죠? 그리고 지정가액 준수물을 여러분이 처음에는 뭐 헷갈릴 수 있어요. 시험장 가면 다시 한번 조문을 정확하게 1항은 손해 났을 때, 2항은 이익 났을 때 그걸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1항은 손해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2항은 이익이 났을 때 이걸 귀속을 누구한테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부분을 여러분이 고민하시면 된다. 그죠? 됐어요.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아마 시험장에서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107조 가면요. 위탁매매의 개입건이 나와요. 이 개입건, 개입건. 우리 개입건은 어디서 한번 본 적 있죠? 우리 상법의 개입건이 여러 곳에 나오긴 합니다만, 뭐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 법리적으로 한번 따져볼 만한 건 있어요. 우리 상업사용이죠? 사용사용. 상업사용인의 의무에서 상업사용인이 그 의무를 위반해서, 그죠? 위반해서 경업을 했다든지 했을 때, 경업했을 때, 에, 영업주죠. 영업주가 개입권 행사를 받죠. 근데 그때 개입권 행사할 때는 어때요?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은요,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되는 그러한 개입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위탁매매, 갑이 있죠? 위탁자가 을에게 병 있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을 사달라고 했더니 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삼성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물건을 바로 줄게요. 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을이 그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팔지만은 어떤 위치에서 파느냐면 위탁 매매인에서 위치에서 파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거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가격을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싸거나 팔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탁 매매의 개입권 할 때는 거래소 시세에 있는 물건을 팔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 객관적으로 그 가격이 정해진 거 있죠. 그런 것만 개입권에서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위탁 매매인이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위탁 매매인이면서 직접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서 매매 대가를 받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위탁 매매인으로서 어때요? 보수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직접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 상업 사용인에서 영업주가 상업 사용인의 그죠? 위반한 상업 사용인에게 행사하는 그런 개입권하고는 좀 달라요. 그 개입권의 상업사연의 개입권은 그냥 이득이 있죠. 이득이 있으면 넘겨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상업사용인의 자신의 계산으로 했을 때 에, 영업주의 이익으로 본다는 그 정도의 그죠? 개입권을 보고 직접 당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위탁매매 개입권은 직접 당사자가 된다. 그럼 조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위탁매매인이 거래소 시세가 있는 알겠죠? 이게 왜 나오는지 알겠죠?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 직접 이거죠. 이게 바로 직접 당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거래소의 시세입니다. 객관적으로 금액이 정해져야 돼요. 그때 이 경우에 매매 대가는요. 위탁 매매인이 매매 통지를 발송할 때 거래소 가격에 따른대요. 거래소 가격이 그 뭐 물건 같은 것이 거래소의 가격이 얼마인지 유가증권 같으면 특히 주식 같으면 있죠. 거래소 시세 뭐 10,000원이다 20,000원 정해지면 그 시세에 따른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탁 매매인 이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그랬죠. 위탁 매매인이면서 직접 당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수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됐죠? 그 정도. 우리 조문 문제는 이 정도로 여러분 느껴주시면 돼요. 느껴주시면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또 공부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8조를 가보시면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죠. 뭐 이건 뭐 크게 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위탁 매매인이 그 물건을 받은 위탁 매매 물건을 인도받았을 때는 어때요? 보관하거나 관리해줄 의무가 있죠. 혹시나든지
물건이 훼손하거나 하자를 발견하거나 부패할 염려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를 발송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통지 발송해야 된다. 특히 가격이 내려오는 상황을 할 때는 다 알려줘야 돼요. 근데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지시가 지연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위탁매매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한 처분도 할 수 있다. 하여튼 조문 문제입니다. 이거 조문 문제니까 그런 거는 있다라는 거. 위탁물 훼손 하자의 효과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문제 나오면 찾으시면 돼요. 뭐 더 나아가서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도 당연히 주어집니다. 그다음에 매수 위탁자가 상인인 경우도 뭐 이렇게 상인인 경우 만약 매수 위탁자가 상인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통지 의무라든지 여기에 매매 특칙이 그대로 다 적용된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 시험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렇죠. 위탁자와 위탁매매의 관계는 뭐죠? 당연히 위임에 관한 위임 관계죠. 위임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113조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준위탁매매라고 나오거든요. 준위탁매매. 우리 앞쪽에 이제 제가 위탁매매 할 때 개념을 좀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려고 안 했던 건데 위탁매매와 준위탁매매 차이점은 뭐냐면 위탁매매는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였죠. 그렇죠? 위탁매매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뭐예요? 매매죠. 그죠? 매매입니다. 매매. 매매 행위를 말하는 거죠. 매매 행위를 한 자를 우리 위탁매매하고 매매 아닌 행위를 위탁매매와 동일한 구조로 하는 거를 뭐로 할 거냐 라고 생각했죠. 그럴 때 구분하는 차원에서 앞에 준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위탁매매에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매매 규정하고 다시면서 구조가 완전히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명의 타인의 계산으로 알겠죠? 자기 명의 타인의 계산으로 거기 조문에 나와 있듯이 뭐라고요?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을 하는 자 알겠죠?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을 하는 자를 어때요? 우리는 준 위탁 매매를 하고 위탁 매매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요. 당시 어때요? 행위가 매매냐 매매 아니냐 차이일 뿐이죠. 됐죠? 다 준용한다.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여기서 비교할 게 있다면 구조가 거의 똑같은데 매매 아닌 행위인데 여기서 하나 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운송주선입니다. 알겠죠? 운송주선. 운송주선은 똑같아요. 운송주선이 어때요?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알겠죠? 송화인 계산으로 뭐죠? 운송주선을 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위탁매매와 구조는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행위가 어때요? 여기는 위탁매매는 매매, 준위탁매매는 매매 아닌 행위. 근데 뭘 빼야 돼요? 매매 아닌 다시 매매 아닌 운송주선인을 제외한 것 알겠죠? 제외한 행위를 영업을 하는 자. 매매가 아닌데 그죠? 운송주선을 제외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을 하는 자. 이게 더 정확하겠죠?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송주선 행위는 어때요? 우리가 운송주선이라 그래갖고 거의 위탁매매 규정을 거의 다 준용합니다. 똑같이. 구조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위탁매매와 구분할 수 있는 거 준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을 여러분이 비교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조문의 구조상 그런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8장에 이제 운송주선은 나오죠. 운송주선 나오는 건데 운송주선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됐죠? 운송주선합니다. 자, 운송주선업은 시간이 뭐 한 벌써 20분 정도 됐으니까 운송주선업은 또 다음 시간에 바로바로 연결해서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